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행복을 기원합니다. 그날 아침 거실에는 유난히도 서늘하고 날선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어두컴컴한 주방 식탁에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앉아 있었죠. 대리석 식탁에 닿은 제 손끝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감각조차 무뎌진 상태였습니다. 거실 테이블 한가운데에는 2번 고이 접혀 있던 종이 한 장을 반듯하게 펴서 올려두었습니다. 바로 어젯밤 남편이 꽁꽁 숨겨둔 서재 구석 서류철에서 찾아낸 빳빳한 영수증이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안방 문고리가 덜컥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거울을 보며 능숙한 손놀림으로 붉은색 실크 넥타이를 매고 출근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죠. 평소 같았으면 출근 잘하라며 다가가 옷매무새를 만져주었을 그 은은한 스킨 향기가 오늘따라 어찌나 역겹게 느껴지던지요. 식탁 앞을 무심코 지나치려던 남편의 구두코가 우뚝 멈춰서더니 이내 시선이 테이블 위 종이에 꽂혔습니다. 이게 뭐야? 아침부터 불도 안 켜고 사람 놀라게 청승맞게 앉아 있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순진하게 눈을 끔뻑거리는 그 뻔뻔한 얼굴을 보니 밤새도록 피가 나게 지식이고 있던 입술 사이로 기어이 건조한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당신이 더 잘 알 텐데?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지 그래. 제 싸늘한 말투에 남편은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에 잉크를 훑어내려가던 남편의 눈동자가 마치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어머님 칠순 기념 VIP 최고급 온천 여행 영수증이잖아. 500만 원 일시불. 제 입에서 그 정확한 금액과 결제 방식이 튀어나오자 거실의 공기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의 낯빛은 딱딱하게 굳어졌고 당황한 기색을 숨기려 바쁘게 눈동자를 굴리며 변명거리를 찾는 게 눈에 훤히 보였죠. 그는 이내 과장된 헛기침을 뱉어내더니 제 옆자리로 슬그머니 다가와 아주 부드럽고 가식적인 목소리로 저를 타일렀습니다. 아, 그거. 당신이 보면 또 예민하게 굴고 화낼까봐 내가 타이밍 봐서 부드럽게 먼저 말하려고 한 거야. 엄마가 동네 친구분들한테 아들이 비즈니스석 태워서 온천 보내준다고 벌써 자랑을 싹 다 해놨더라고. 어른들 체면이라는 게 있는데 아들 된 도리로 이제 와서 못 간다고 취소하면 우리 엄마 동네에서 얼굴 어떻게 들고 다녀? 남편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려다 저의 혐오스러운 시선에 흠칫 놀라 슬그머니 손을 거두었습니다. 뻔뻔하게 어른들 체면 운운하며 변명하는 남편의 입술을 빤히 올려다보고 있자니 식탁 모서리를 움켜쥔 제 2 손마디가 핏기가 가시며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주식에 물려 있어서 원금 손해본다더니 그거 다 새빨간 핑계였어? 당신 주식은 여행사에서 특별 발행이라도 해주나 봐? 저의 비꼬는 추궁에 남편은 시선을 바닥으로 피하며 더듬더듬 말을 이어갔습니다.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지금 당장 우량주에 묶인 현금을 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 신용카드로 먼저 시원하게 긁은 거고 다음 달부터 내 용돈 아껴서 메꿀 거니까 너무 핏대 세우지 마. 그 알량한 변명에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시커먼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했죠. 우리 친정엄마 무릎 재고 인공관절 넣는 수술비는 주식 핑계 대면서 10원 한 장 안 내놓았잖아. 당장 300만 원 빼면 이자 손해본다며 펄펄 뛰더니 시어머니 500만 원은 아무렇지도 않게 일시불로 긁었더라. 제가 한치의 물러섬 없이 팩트를 짚으며
몰아세우자 남편은 메고 있던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습니다. 조금 전까지 다정했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방어적이고 날카로운 쇳소리로 돌변하더라고요. 당신 진짜 말 조심해. 내가 뼈 빠지게 벌어서 내 돈으로 내 엄마 칠순 여행 보내는 거야.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 여행 하나 보내드리는 게 무슨 쳐죽일 큰 죄라고 아침 대바람부터 사람을 쥐잡듯이 잡아. 내 돈? 당신이 집 산다고 내 임신까지 미루게 만들면서 매달 뜯어간 내 돈은? 매달 내 통장에서 꼬박꼬박 빼간 150만 원은 어디 가고 이제 와서 뻔뻔하게 내 돈 타령이야? 저의 날선 반격에 궁지에 몰린 남편의 목에는 굵은 핏대가 흉하게 솟아올랐습니다. 그는 턱을 치켜들며 마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는 아이를 혼내듯 제 면전에 대고 삿대질을 해댔죠. 부부끼리, 가족끼리 돈 따지고 들면 밑도 끝도 없는 거야. 며느리인 당신이 그냥 좋게 좋게 넘어가고 좀 참으면 안 돼? 우리 엄마 안 그래도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연골이 다 닳아 있었는데 이번에 빗길에 크게 넘어져서 뼈가 완전히 으스러졌어. 당장 내일 인공관절 수술 안 하면 평생 다리 못 쓴다는데 당신은 지금 돈 몇 푼 아깝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넌 내 엄마 비즈니스석 태울 돈 챙기느라 내 엄마 수술비는 모른 척 했잖아. 제가 핏발선 눈으로 소리치자 남편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더니 씩씩거리며 거친 숨을 내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평생 잊지 못할, 아니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될 그 기막힌 망언을 기어이 내뱉고 말았죠. 야,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장모는 엄밀히 말의 남이잖아. 우리 엄만 내 피부치인데 그게 어떻게 같냐고. 남인 장모보다 내 핏줄 챙기는 게 당연한 거지. 그깟 500만 원이 아까워서 아침부터 이 난리야? 남편의 그 당당하고 뻔뻔한 외침이 고요한 거실에 폭탄처럼 터져 올랐습니다. 그 순간 귓가에서 B- 날카로운 이명이 울리며 주변의 모든 소리가 물속에 잠긴 듯 아득하게 멀어져 갔습니다. 내 엄마의 인공으로 관절을 박는 끔찍한 고통 앞에서는 철저하게 선을 긋는 완벽한 남이었습니다. 반면 자기 엄마의 호화로운 여행 앞에서는 끔찍하게 피부치를 찾는 저 역겨운 이중성이라니요. 등줄기를 타고 소름 끼치는 냉기가 훅 끼쳐오며 온몸의 솜털이 곤두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충격적인 대사 앞에서 저는 화를 내거나 악을 쓰지도 못한 채 그저 숨이 턱 막히는 지독한 질식감을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무참히 베이는 듯 쓰라리고 아파왔거든요. 내 집 마련과 가족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지난 3년간 저에게 끝없는 희생을 강요했던 남자. 그 남자의 끔찍하고 이기적인 뇌구조 속에 저와 친정 식구들은 애초에 동등한 가족 대접조차 받지 못하는 하찮은 존재였던 겁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비쳐드는 맑은 아침 햇살마저 오늘따라 잔인하리만치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보는 남편의 얼굴이 서서히 사람의 탈을 쓴 낯선 괴물처럼 보이기 시작했죠. 함께 밥을 먹고 살을 맞대고 예쁜 아기를 꿈꾸며 바보처럼 버텨왔던 시간들이 제 발밑에서 속절없이 바스러져 내렸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족쇄,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가벼운 현기증과 함께 눈앞에 서 있는 남편의 형체가 점차 흐려졌습니다.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헛헛함 속에서 제 기억은 아스라한 3년 전의 시간으로 저를 끌고 내려갔습니다. 3년 전 유난히 바람이 매섭게 불던 늦은 가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경기도 광명의 한 오래된 재래시장 구석을 바쁘게 걷고 있었죠.
질척이는 시장 바닥을 지나 골목 끝자락에 다다르자 진하고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가 훅 끼쳐와 코끝을 맴돌았습니다. 간판에 페인트 칠이 여기저기 다 벗겨진 허름하고 작은 칼국수 식당 하나. 저희 친정엄마가 평생을 바쳐 억척스럽게 읽어온 당신의 유일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드르륵 소리를 내는 미닫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점심 장사를 막 끝내고 한산해진 홀이 보였습니다. 가장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계신 엄마의 뒷모습이 오늘따라 묘하게 작아 보이더라고요. 기름때가 묻어 반질거리는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엄마는 가장자리마다 테이프가 덕지덕지 붙은 대학 노트를 노려보고 계셨죠. 코끝에 아슬아슬하게 걸친 돋보기 안경 너머로 꼬깃꼬깃한 지폐들을 볼펜 뒷부분으로 꾹꾹 눌러 펴는 중이셨습니다. 10원짜리 동전 하나까지 장부와 맞추느라 여념이 없는 그 뒷모습에 저는 왠지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엄마, 장사도 끝났는데 좀 쉬지 그래. 눈도 침침하면서 뭘 그렇게 뚫어져라 들여다봐. 제가 다가서서 단단하게 뭉친 어깨를 주무르자 엄마는 돋보기 너머로 저를 보시더니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띠셨습니다. 오냐, 우리 딸내미 퇴근했어? 밥은 제때 잘 챙겨 먹고 다니고. 내 두 손으로 정직하게 땀 흘려번 돈은 1원짜리 하나도 허투루 세게 하면 안 되는 거요. 이게 다 내 피고 땀인데. 엄마는 액수별로 가지런히 펴둔 지폐들을 탁탁 소리나게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굵은 노란 고무줄로 단단하게 튕겨 묶으며 제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셨죠. 요새 선보고 만난다는 그 서방은 좀 어때? 너 그 집에 시집가게 되거든 절대 밖으로 돈 자랑하고 살지 마라. 요새 것들은 뭐 좀 번다 싶으면 남들 앞에서 금목걸이 덜렁거리며 내가 돈 낸다고 다 티를 내고 살더라만. 진짜 돈이라는 건 남모르게 조용히 숨죽이고 있어야 힘이 생기는 법이다. 그러다가 내 목숨줄이 위험할 때 팍 꺼내서 단칼에 베어버리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여. 시댁이든 남편이든 절대 내 패를 다 보여주지 말고 조용히 입 다물고 내 실속 단단히 챙겨가며 살아야 혀. 그 투박하지만 뼈가 있는 말씀에 저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저를 번듯하게 키워낸 우리 엄마만의 생존 철학이었죠. 프리랜서 세무회계원으로 남의 회사 장부를 10년 넘게 파헤치고 다닌 저였습니다. 저 역시 엄마의 그 가르침을 뼛속 깊이 새기며 한 푼, 두 푼 악착같이 투명하게 살려고 노력해왔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반년 뒤 제가 결혼하게 된 남자는 우리 모녀와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엄마의 정직한 땀방울과는 정반대의 아주 이기적이고 교활한 계산법을 가진 사람이었으니까요. 저는 40을 코앞에 둔 39의 늦은 나이에 친척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중소기업 영업과장이라는 명함을 내밀던 그는 겉보기에 아주 점잖았고 어른들에게도 간 쓸개 다 빼줄 듯 싹싹한 사내였죠. 저희는 만난 지 불과 6개월 만에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서둘러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생물학적 나이가 있었던 만큼 저는 누구보다 빨리 아이를 갖고 싶었거든요. 퇴근 후 따뜻한 된장찌개 냄새가 나는 평범하고 소박한 가정을 꾸리는 게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물론 프리랜서 특성상 임신과 출산으로 일을 쉬게 되면 수입이 완전히 끊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내 남편과 미래의 아이를 위해서라면 그 정도 불안감쯤은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죠. 그러나 제 소박하고 순진했던 꿈은 달콤해야 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바로 다음 날 무참히 깨져버렸습니다.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은 그 순간부터 저희 부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짐을 정리하기도 전에 노트북부터 켜더니 아주 진지하고 굳은 표정으로 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화면에는 남편이 며칠 밤을 새워 꼼꼼하게 만들었다는 엑셀표가 띄워져 있었죠. 셀마다 화려한 색깔이 칠해진 우리 부부의 향후 3년치 재무 계획표였습니다. 여보, 우리 늦게 결혼해서 남들처럼 모아둔 돈도 넉넉하지 않잖아. 당장 전세 자금 대출 이자 갚아나가는 것도 빠듯한 상황이고, 당신 프리랜서라 수입이 들쭉날쭉한데 당장 애부터 덜컥 가졌다가 당신 일이라도 끊기면 우리 식구 안전이 쪼들리게 돼. 남편은 제 두 손을 겹쳐 꼭 쥐며 아주 다정하게 눈을 맞춰왔습니다. 세상에서 저를 가장 위하는 듯 지극히 합리적이고 부드러운 목소리였죠. 내가 매달 꼬박꼬박 고정 월급 받으니까 아파트 관리비나 식비 같은 기본 생활비는 다 내 돈으로 낼게. 대신 우리도 남들처럼 번듯한 내 집부터 빨리 사야 하니까 약속 하나만 해. 당신 수입 300만 원 중에 절반은 무조건 저축용 공동 통장에 넣어줘. 나머지 돈은 당신 알아서 비상금으로 자유롭게 쓰고 내가 일절 터치 안 할게. 우리 같이 모은 돈은 내가 이 엑셀 파일로 한 푼도 안 새게 투명하게 관리할 거야. 안전한 우량주에 잘 굴려서 3년 안에 무조건 우리 집부터 사자. 우리 딱 3년만 허리띠 졸라매고 고생해서 내 집 마련하고 그때 마음 편하게 예쁜 아이 갖자. 내가 당신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줄 테니까 오빠 한번 믿지? 낮고 부드러운 그 음성은 거절할 수 없는 단단한 족쇄처럼 저를 얼검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저를 진심으로 아끼고 태어날 우리 아이의 미래를 걱정해서 하는 진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매달 제 수입의 절반인 150만 원을 통장에 무조건 넘기라는 말이 솔직히 꽤 부담스럽긴 했죠. 하지만 이런 단위까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 그 알록달록한 엑셀표의 치밀함에 완벽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고생시키기 싫다는 그 다정한 가스라이팅에 제 이성과 판단력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던 겁니다. 저는 그날 이후 남편의 말대로 매달 150만 원을 악착같이 모아 공동 통장에 밀어 넣었습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몸살이 나서 알아누워도 약속한 금액만큼은 꼬박꼬박 입금했죠. 일거리가 적어 수입이 빠듯한 달에는 붉게 충혈된 눈을 부비며 밤을 새워 추가 외주 작업을 받았습니다. 유행 지난 낡은 코트 한 벌로 살을 A는 겨울 추위를 버텼고 먹고 싶은 것도 꾹꾹 참아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다 친구들의 예쁜 육아 사진을 보거나 아기 신발을 볼 때면 가슴이 미어지듯 아팠습니다. 생물학적 나이가 하루하루 깎여나가는 불안감에 남몰래 눈물도 수없이 흘렸죠. 하지만 미래의 우리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 넓고 따뜻한 아파트 거실만 상상하며 독하게 참았습니다. 그러나 제 헌신을 비웃기라도 하듯 남편은 시간이 지날수록 교묘하게 낯선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 친정엄마와 엄마가 일평생 일궈온 낡은 칼국수 식당을 향한 은근한 무시가 심해졌죠. 명절에 친정에 다녀올 때면 차 안에서 운전대를 잡은 채 늘 입버릇처럼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아휴, 장모님은 식당 좀 리모델링 하시지. 시장 바닥이라 주차하기도 너무 힘들고 정신이 쏙 빠져. 내 좋은 차에 그 퀴퀴한 멸치 냄새랑 찌든 기름때가 다 배는 것 같아서 원 찝찝해서 살겠나? 그래도 장모님 평생 시장 바닥에서 고생만 하셔서 좋은 거 드실 줄도 모르고 돈 쓸 줄도 모르시잖아. 내가 나중에 아파트 사면 잊지 않고 장모님 용돈도 두둑하게 챙겨드릴게. 그는 늘 그런 식으로
제가 모은 돈으로 처가를 챙기겠다는 알량한 빈말을 툭툭 던졌습니다. 제 친정엄마가 시장 통해서 국수나 말아 파는 가난하고 무지한 노인네라고 철석같이 믿었으니까요. 자기 잘난 체면을 번듯하게 살려주지 못하는 가난한 처가가 내심 부끄럽고 거슬렸던 겁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의 그 알량한 엑셀표와 거짓된 허세에 완벽하게 속아바친 돈, 제 청춘과 아이 가질 기회마저 갈아 넣어 부은 그 피 같은 종잣돈 5,400만 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아시나요? 그 거액의 돈이 내 집 마련은커녕 남편의 끔찍한 이중장부에 놀아나고 있다는 기막힌 사실. 내 아이를 포기하며 모은 피 같은 돈이 오직 시어머니의 빳빳한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땔감처럼 불태워졌다는 잔인한 진실. 제가 남편의 그 소름 끼치는 빼돌림 꼬리를 밟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정막이 내려앉은 거실에는 냉장고 모터가 웅웅거리는 소리만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식어버린 커피가 담긴 머그잔을 매만지며 눈이 빠질 듯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프리랜서 세무회계원이라는 직업은 일한 만큼 벌 수 있었지만 반대로 쉬면 당장 수입이 끊겼습니다. 매달 남편이 약속한 공동 통장에 150만 원을 채워넣기 위해 저는 입안이 헐도록 밤샘 작업을 끌어안았습니다. 가끔 인터넷 쇼핑몰에서 3만 원짜리 포근한 겨울 니트를 장바구니에 담았다가도 이내 창을 닫아버렸죠. 은행 어플에서 이체 완료라는 푸시 알림이 울릴 때면 피로에 찌든 어깨를 주무르며 가만히 안도했습니다. 이 돈이 차곡차곡 쌓여 미래의 우리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 햇살 잘 드는 거실이 될 거라 굳게 믿었으니까요. 반면 남편은 자신의 월급으로 우리 부부의 생활비를 아주 완벽하게 방어하고 있다며 늘 우쭐댔습니다. 어느 날 밤 샤워를 마치고 나온 남편이 물기가 덜 마른 머리로 거실 테이블에 노트북을 올려놓았습니다. 여보, 이거 봐봐. 이번 달도 내가 우리 집 가계부 지출 내역을 아주 완벽하게 싹 정리했어. 그는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마우스를 딸깍거리며 화려한 색깔의 원형 그래프가 띄워진 화면을 제게 들이밀었습니다. 당신이 뼈 빠지게 벌어서 입금해준 150만 원은 저축 통장에 고스란히 잘 들어가 있어.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 마트 식비, 양가 경조사비 같은 건 다 내 월급 안에서 방어 중이야. 나 진짜 1등 남편 아니냐? 우리 이대로 딱 3년만 바짝 모으면 전세 끼고 내 집 마련할 수 있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과장된 자기애와 묘한 우월감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엑셀표의 숫자들은 1원 단위까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며 완벽한 균형을 자랑하고 있었죠. 하지만 10수년간 남의 회사 장부에서 누락된 금액을 기어코 찾아내던 제 직업적 본능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화면을 천천히 훑어내려가던 제 시선이 특정 항목에 머무는 순간 마우스를 쥔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여보, 근데 이 양가 경조사비 지출 내역 그래프가 어딘가 좀 기형적으로 기울어진 것 같은데. 제 지적에 득에양양하게 웃고 있던 남편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내가 얼마나 투명하고 공평하게 가계부를 썼는데. 남편은 헛기침을 한 번 하더니 모니터 앞으로 바짝 다가와 손가락으로 화면을 툭툭 쳤습니다. 여기 봐봐. 이번 달 지출은 어머님 기력 없으시다고 보약 지어드린 거 40만 원. 그리고 아가씨 딸내미 첫돌이라 돌 반지 하나 맞춘 거 50만 원 들어갔잖아. 근데 우리 친정 지출은 지난주에 엄마 생신 때 식사하면서 용돈 10만 원 드린 게 전부 아냐? 이게 어떻게 공평해? 매달 시댁 쪽으로만 돈이 몇십만 원씩
훌쩍 넘게 빠져나가고 있잖아. 조목조목 팩트를 짚어내는 제 목소리에 남편은 안경을 치켜 올리며 노골적으로 혀를 끌 듯 찼습니다. 마치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때를 쓰는 어린아이를 대하듯 길게 한숨을 내쉬더라고요. 아유, 당신 그 지긋지긋한 직업병 또 도졌네. 가족끼리 사는 집에 무슨 국세청 회계감사라도 나왔어? 어머니가 요즘 무릎도 쑤시고 기력이 쇠하셔서 아들 된 도리로 보약 한 첩 지어드린 걸 가지고 그걸 엑셀표에 올려놓고 양팔 저울 재듯이 치사하게 따지고 들어야 속이 시원해? 남편은 오히려 제가 속이 비좁고 계산적인 아내라는 듯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카 돌 반지는 당연히 챙겨줘야 내 체면이 서지. 하나뿐인 외삼촌이 돼서 빈손으로 가? 장모님은 매일 시장에서 식당하시느라 바쁘셔서 우리 엄마처럼 돈 쓸 일도 없으시잖아. 매일 현금 만지시는 분인데 생신 때 사위가 식사 대접 한번 번듯하게 했으면 된 거지 뭘 더 바라. 그의 입에서 체면이라는 단어와 친정엄마를 깎아내리는 뉘앙스가 튀어나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친정엄마는 매일 뜨거운 솥단지 앞에서 퉁퉁 부은 다리로 10원짜리 하나까지 악착같이 모으시는데 남편의 머릿속에 제 친정은 그저 시장통에서 대충 밥 장사나 하는 챙길 필요 없는 가난한 곳이었습니다. 반면 자기 집구석의 일이라면 없는 돈을 쥐어짜서라도 남들 앞에 그럴싸하게 포장해야 하는 대단한 핏줄이었죠. 당신이 자꾸 가족끼리 돈돈거리니까 내가 당신 마음 편하게 해주려고 내 월급으로 생활비 다 되는 거 아니야? 집 사려면 내 체면도 챙겨가면서 주변 가족들 인맥 관리도 확실하게 해야 하는 거야. 나중에 집 사면 내 단독 명의로 할 것도 아니고 공동 명의로 해줄 건데 대체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남편은 더 이상 대화하기 싫다는 듯 노트북을 탁 소리나게 덮어버리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거실에 덩그러니 남겨둔 채 안방으로 휙 들어가 버렸죠. 쾅 하고 닫힌 방문 소리가 적막한 거실에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식탁에 홀로 앉은 저는 검게 꺼진 노트북 화면 위로 비치는 제 멍한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보았습니다. 가족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번듯한 집을 위해 돈을 아끼자던 남편의 그 알량한 대의명분. 그 명분이라는 단단한 방패는 오직 제 친정으로 향하는 지갑을 닫을 때만 아주 편리하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따지고 들면 남편은 또다시 내 집 마련이라는 거창한 방패를 앞세울 게 뻔했습니다. 자신은 뼈 빠지게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데 아내가 피도 눈물도 없는 속물이라며 저를 몰아세우겠죠. 게다가 임신까지 미뤄가며 피눈물로 종잣돈을 모으는 제 입장에서는 집을 산다는 그 달콤한 목표 앞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단단히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1원짜리 동전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는 그 억척스러운 시장 상인의 피를 물려받은 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남의 장부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거짓말과 빼돌린 돈의 꼬리를 귀신같이 잡아내는 게 제 직업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안방에서 남편의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가 거실까지 희미하게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 찬장 구석에 숨겨두었던 제 개인 노트북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진짜 돈이라는 건 남모르게 조용히 숨죽이고 있다가 내 목숨줄이 위험할 때 팍 꺼내 쓰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요. 며칠 전 낡은 장부를 두드리며 말씀하시던 친정엄마의 그 투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차갑게 식어있던 머릿속이 겨울밤의 공기처럼 서늘하고 맑아지는 기분이 들었죠. 저는 엑셀 프로그램을 열고
아주 깨끗한 새 시트를 하나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동안 보내주었던 가계부 캡처본과 그의 카드 결제 알림 문자들을 하나하나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완벽하다고 자부했던 그 알록달록한 엑셀표는 제 전문가의 눈앞에서 서서히 앙상한 뼈대를 드러냈습니다. 분명히 우리 부부의 공통식대로 썼다는 주말 대형마트 결제 내역의 절반 이상. 그 영수증의 주소지는 저희 집 근처가 아니라 모두 시댁 반경 1km 이내의 마트들이었습니다. 어머님 드실 과일과 반찬거리를 사다 나른 비용이 교묘하게 우리 부부의 생활비로 둔갑해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매주 주말마다 시댁에 불려가 기사 노릇을 하며 긁어댄 주유소 결제 내역까지 그 모든 교묘한 지출들이 기본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남편의 엑셀표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타닥 타닥. 고요한 거실에 제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남편이 교묘하게 시댁으로 돌린 지출과 제 친정에 쓴 지출을 1원 단위까지 철저하게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항목은 날짜별, 수치인별로 정확하게 분류했고 증빙 자료가 될 카드 내역 캡처본도 폴더를 만들어 꼼꼼하게 저장했죠. 남편이 남의 돈으로 부리는 이 역겨운 허세와 기만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이상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채 차가운 관찰자가 되어 남편의 모든 금전적 꼬리를 저만의 장부에 박제해 나갔습니다. 파일의 이름은 비밀장부. 비밀번호까지 이중으로 걸어둔 아주 깊고 단단한 금고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찜찜한 마음에 남편의 씀씀이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자는 생각으로 시작한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달이 바뀔수록 제가 만든 장부 속 지출 그래프는 시댁 쪽으로 흉측하게 아주 기형적으로 기울어 갔습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포장된 아주 교묘하고 뻔뻔한 경제적 착취. 저는 남편을 흔들어 깨워 추궁하거나 눈물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가운 식탁에 앉아 마우스를 쥔 손에 서서히 힘을 주며 모니터 불빛을 응시했죠. 그래, 네가 그렇게 가족의 체면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내 방식대로 투명하게 다 기록해 줄게. 어디 그 대단하신 피부치들 체면 챙기느라 내 돈이 얼마나 녹아내리는지 끝까지 한번 가보자. 저는 이 투명하고 서늘한 기록이 훗날 그의 뻔뻔한 숨통을 가장 완벽하게 조일 올가미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터오고 있었지만 제 노트북 화면 속 숫자들은 그 어떤 칼날보다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결혼 2년 차로 접어들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5성급 호텔 뷔페의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오늘따라 유난히 눈을 찔러왔습니다. 푹신한 벨벳 의자에 앉아 있었지만 제 등줄기를 타고 식은 땀이 한 방울 차갑게 흘러내리고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먹다 남은 최고급 바닷가재 껍질과 빈 와인잔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제 맞은편에는 화려한 실크 스카프를 두른 시어머니와 머리를 한껏 부풀린 어머님의 동창분들이 앉아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우아한 손짓으로 찻잔을 들어 올리며 입가에 만연한 미소를 띠고 계셨습니다. 예, 며느라. 여기 과일 좀 더 가져오련? 우리 친구들이 메론을 아주 좋아한단다. 저는 입꼬리를 억지로 끌어올리며 자리에서 일어나 접시를 들고 과일 코너로 향해야 했습니다. 접시에 과일을 담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들키지 않으려 아래 십술을 꽉 깨물었죠. 오늘 시어머니는 친구분들 모임이 있다며 며느리 얼굴도 보여줄 겸 호텔로 제게 오라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저 가벼운 인사 자리인 줄만 알고
빈손으로 오기 민망해 작은 구움 과자 세트까지 사들고 온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리에 앉자마자 시어머니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들은 제 숨통을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친구분들을 향해 몸을 기울이더니 목소리를 한껏 높여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하셨죠. 너희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며느리가 회계 쪽에서 아주 알아주는 전문직이야. 그래서 그런가 나이답지 않게 돈을 아주 갈퀴로 쓸어 담지 뭐니. 어머님의 그 과장된 목소리에 친구분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로 와서 꽂혔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셨습니다. 얘가 또 얼마나 씀씀이가 큰지 저번 명절에도 백화점에서 그 비싼 툭불 한우 세트를 척척 사오더라고. 지들 번듯한 집 살 때까지 애 갖는 것도 미루고 나 호강시켜주겠다고 저렇게 밤낮 없이 돈을 번다니까. 그 뻔뻔한 거짓말에 저는 쥐고 있던 포크를 하마터면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명절 한우 세트는 남편이 제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공동 통장에서 돈을 빼내어 자기 이름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제 친정에는 과일 바구니 하나 달랑 보내놓고 시댁에는 수십만 원짜리 한우를 보내놓고 생색을 냈던 그 사건 말입니다. 게다가 집을 사기 위해 아이를 미룬 것은 전적으로 남편의 강요였는데 그것마저 제 희생으로 둔갑해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것도 잠시 검은 정장을 입은 직원이 가죽으로 된 계산서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친구분들을 한번 쓱 둘러보시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그 계산서를 제 앞쪽으로 툭 밀어주셨습니다. 오늘 밥값은 우리 며느리가 낸다고 해서 내가 극구 말리느라 아주 혼났다니까. 우리 며느리가 시어머니 기 살려준다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들 눈치 보지 말고 제일 비싼 와인으로 한 병 더 시켜. 순간 귓가에서 웅웅거리는 이명이 울리며 주변의 소음이 물속에 잠긴 듯 아득하게 멀어졌습니다. 가죽 계산서를 살짝 열어본 제 시야에 찍힌 숫자는 무려 55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매달 150만 원을 넘기고 남은 생활비로 한 달을 쪼개 쓰던 제게는 숨이 턱 막히는 거액이었죠. 당장 눈앞이 캄캄해졌지만 일제히 저를 쳐다보는 어머님 친구분들의 시선 앞에 저는 차마 입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개인 신용카드를 꺼내 직원에게 건네야만 했습니다. 결제 서명이 완료되었다는 영수증 출력 소리가 제 귓가를 날카로운 톱날처럼 긁고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은 샤워를 막 마치고 나와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TV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었죠. 저는 핸드백에서 낮에 받은 빳빳한 호텔 뷔페 영수증을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소리나게 올려놓았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님이 호텔로 부르셔서 밥값 55만 원을 내 카드로 결제하게 하셨어. 제 목소리는 물기를 잔뜩 머금은 채 떨리고 있었지만 남편의 시선은 여전히 TV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하품을 쩍 한 번 하더니 소파에 길게 누우며 심드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유, 우리 엄마 동창들 모임에 당신이 가서 며느리 노릇 톡톡히 하고 점수 좀 땄네. 잘했어. 그 태평하고 뻔뻔한 대답에 제 가슴속에서 차갑고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쿵 하고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잘했다고? 나 임신까지 미뤄가면서 매달 150만 원씩 당신한테 입금하고 있어. 그 돈 다 주고 남은 돈으로 교통비 내고 내 점심값 내면 한 달에 남는 게 얼만 줄 알아? 근데 상의도 없이
55만 원을 덜컥 긁게 하셨는데 당신은 그게 장난 같아? 제가 핏대를 세우며 따져 묻자 남편은 그제야 신경질적으로 리모컨을 던지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은커녕 오히려 짜증이 잔뜩 묻어나는 불쾌한 표정이 역력했죠. 야, 가족끼리 어머니 체면 좀 살린 셈 치면 되잖아. 엄마가 동네방네 며느리 칭찬 좀 하겠다는데 그 돈이 아까워? 그리고 내가 우리 집 기본 생활비는 내 월급으로 다 방어해주고 있잖아. 당신 비상금으로 남겨둔 돈에서 어머니 밥 한 끼 사드린 거 가지고 대체 왜 이렇게 속 좁게 굴어? 남편의 입에서 속 좁게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순간 저는 숨을 들이마신 채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제가 모은 돈으로 남편의 엑셀표를 채워주고 제가 번 돈으로 시어머니의 빳빳한 체면을 세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 집구석에서 돈 몇십만 원에 벌벌 떠는 속 좁고 이기적인 아내로 취급받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 진짜 이기적이다. 우리 엄마는 지난달에 생신이셨는데 당신이 용돈 10만 원 봉투 하나 달랑 드렸잖아. 근데 당신 어머니는 친구분들 밥값으로 내 카드 55만 원을 긁게 하셔? 제 입에서 친정엄마 이야기가 나오자 남편은 마치 못 들을 소리라도 들은 것처럼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또 시작이네. 장모님은 매일 시장에서 밥 장사하시느라 바쁘셔서 돈 쓸 데도 없으시잖아. 매일 현금 만지시는 분이 호텔 뷔페 같은 데 가실 일이나 있으셔? 억지 좀 그만 부려. 내가 나중에 집 사면 장모님도 모시고 가서 밥 한 끼 번듯하게 사면 될 거 아냐. 피곤하니까 그만해. 남편은 더 이상 제 말을 듣기 싫다는 듯 귀를 틀어막고는 그대로 안방으로 횡하니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닫힌 방문 소리가 적막한 거실에 무겁게 울려 퍼지며 제 가슴을 서늘하게 후벼 팠습니다. 식탁에 홀로 남겨진 저는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인 그 55만 원짜리 영수증을 빤히 내려다보았습니다. 호텔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우아하게 웃던 시어머니의 입술과 방금 전 짜증을 내던 남편의 일그러진 미간, 그 두 사람의 얼굴이 겹쳐지며 제 머릿속의 어지러운 안개들이 아주 차갑고 투명하게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족이란 자신들의 핏줄을 빛내기 위해 저를 착취하는 아주 교묘한 시스템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찬장 구석에 숨겨두었던 낡은 개인 노트북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렸습니다. 서늘한 거실의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제 눈빛만큼은 모니터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죠. 비밀번호가 이중으로 걸린 엑셀 장부 파일을 열고 오늘 날짜와 영수증의 금액을 1원 단위까지 정확히 입력했습니다. 타닥 타닥. 고요한 거실에 제 손가락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만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시어머니 호텔 뷔페 동창 모임 식대 대납 마이너스 55만 원. 비밀 장부 속에 또 하나의 확실한 착취 기록이 선명하게 새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화면을 바라보며 저는 주먹을 꽉 쥐어 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통증을 삼켰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기만과 착취의 기록들이 남편의 목을 가장 완벽하게 조일 날이 올 거라고 확신하면서 말입니다. 결혼 3년 차로 접어들던 그의 늦가을,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듯 차가운 장대비가 매섭게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선잠에서 깬 저는 우산을 챙길 새도 없이 빗속을 뚫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곧 철거가 시작될 재개발 구역의 어수선한 시장 골목에서 밤늦게 무거운 식자재를 나르시던 엄마가 빗길에 크게 미끄러지신 겁니다. 응급실 특유의 차갑고 매캐한 알코올 냄새를 헤치며 뛰어들어간 자리에는
제 하늘 같던 엄마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누워 계셨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낡은 앞치마를 채 벗지도 못한 엄마의 오른쪽 무릎은 빗길에 크게 미끄러지면서 뼈가 완전히 으스러져 평소보다 2배는 흉하게 부어올라 있었죠. 차트에 눈을 고정하고 있던 응급실 의사는 안 그래도 퇴행성 관절염으로 약해져 있던 연골과 뼈가 이번 충격으로 산산조각이 났다고 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대수술을 하지 않으면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 한다는 진단이었죠. 수술비와 입원비를 합쳐 당장 내일 원무과에 수납해야 할 금액은 대략 300만 원이 훌쩍 넘는 큰 돈이었습니다. 저는 진통제를 맞고 까무러치듯 잠든 엄마의 거칠고 투박한 손을 꽉 쥔 채 어두운 병원 복도 구석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번호를 수차례 눌렀지만 야속하게도 전원은 꺼져 있다는 기계음만 서늘하게 돌아왔죠. 결국 저는 엄마를 응급실 간병인에게 잠시 부탁한 뒤 흠뻑 젖은 옷을 짜낼 새도 없이 새벽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300만 원. 제가 지난 3년 동안 매달 150만 원씩 제 피와 땀을 말려가며 부었던 그 공동 통장의 돈이 너무도 절실했으니까요. 택시 창밖으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저는 2 손을 꽉 쥐고 제발 남편이 제 절박한 손을 잡아주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도어락을 열고 현관에 들어서자 밖의 폭우와는 대조적으로 거실에는 훈훈하고 따뜻한 보일러 온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푹신한 가죽 소파에 깊숙이 기대어 앉아 여유롭게 캔맥주를 홀짝이며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죠. 비에 흠뻑 젖어 머리칼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제 꼴을 보고도 그는 엉덩이 한번 떼지 않은 채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아유, 당신 꼴이 그게 뭐야? 물 다 떨어지잖아. 장모님은 좀 어떠시대? 그냥 빗길에 살짝 삐끗하신 거라며. 그 태평하고 건조한 목소리에 순간적으로 명치 끝이 턱 막혀오며 차가운 빗물이 식도를 타고 거꾸로 역류하는 듯 했습니다. 그냥 삐끗하신 게 아니야. 연골이 완전히 다 부서져서 당장 내일 아침에 뼈 깎고 인공관절 넣는 수술하셔야 한대. 수술비랑 병실료 합쳐서 당장 300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 공동 통장에 모아둔 돈에서 그 돈만 먼저 좀 빼자. 제가 젖은 옷자락을 꽉 움켜쥐며 절박하게 매달렸지만 남편의 손에 들려있던 맥주캔이 허공에서 딱 멈칫했습니다. 그는 제 붉어진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고 시선을 슬그머니 텔레비전 화면 쪽으로 돌리며 과장된 헛기침을 뱉어내더라고요. 아, 수술비 300만 원? 여보, 그거 지금 당장 빼기는 좀 많이 곤란한데. 곤란하다니? 내가 3년 동안 내 임신까지 미루고 매달 150만 원씩 넣어서 우리 통장에 5천만 원이 넘게 있잖아.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날카롭게 높아지자 남편은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볼륨을 툭툭 줄이더니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제가 그토록 듣고 싶지 않았던 아주 차갑고 계산적인 핑계들이 줄줄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아니, 당신도 엑셀표 봐서 알잖아. 내가 그 거액을 그냥 이자도 없는 통장에 멍청하게 묵혀둔 게 아니라고. 우리 미래를 위해서 아주 안전한 우량주에 다 분산 투자해 놨는데 지금 장이 안 좋아서 파란불 켜진 상태란 말이야. 장모님 수술비 한다고 지금 당장 그 주식을 다 빼버리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원금 손실이 얼마나 큰 줄 알아? 남편의 입에서 나온 원금 손실이라는 단어가 제 고막을 날카롭게 후벼파며 뇌리를 강타했습니다. 내 엄마의 연골이 부서져서 평생 걷지 못할지도 모르는 절박한 생사의 기로인데 그는
고작 주식 그래프의 파란불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원금 손실? 우리 엄마가 당장 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는데 당신은 지금 그깟 이자 몇 푼이 아깝다는 거야? 내가 번듯한 우리 집 산다고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다 참아가면서 부은 내 피 같은 돈이야. 당장 내놓으라고. 제가 핏발선 눈으로 소리치며 거실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자 남편은 짜증 섞인 한숨을 깊게 내쉬며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아씨, 진짜 말길 못 알아듣네. 그게 어떻게 당신 혼자만의 돈이야? 우리 가족 미래를 위해서 공동으로 묶어둔 돈이지. 장모님 매일 시장 통해서 밥 장사하시는데 그깟 300만 원 하나 없으시겠어? 그냥 장모님 식당 돈으로 알아서 하시라고 해. 그의 입에서 장모님 식당 돈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저는 한겨울 얼음물에 전신을 담근 듯 온몸에 감각이 얼어붙었습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도 제게 짐이 되기 싫다며 허리가 휘도록 국수를 마셨던 우리 엄마. 남편은 그런 장모의 고단한 삶을 그저 돈 나올 구석이 있는 쓸만한 지갑 정도로 치부하며 완벽하게 무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 우리 엄마 무시하는 것도 유분수지. 사위라는 사람이 어떻게 장모 수술비 앞에서 그렇게 차갑게 계산기를 두드려? 저번 달에 어머님 기력 없다고 보약 지어드릴 때는 우량주 손실 같은 거 안 따지고 우리 생활비에서 턱턱 잘만 빼쓰더니 제가 억눌러왔던 울분을 터뜨리며 전곡을 찔러 몰아세우자 남편은 아랫입술을 꽉 깨물더니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가족끼리 돈 문제로 선 넘지 마. 장모님은 장모님 돈으로 수술하시는 게 맞는 거고 우리 돈은 우리 아파트 사는데 써야지. 자꾸 이딴 식으로 나를 나쁜 놈 취급하면서 핏대 세울 거면 나 내일 장모님 병원에 문병도 안 갈 줄 알아. 남편은 그 알량하고 치졸한 협박을 끝으로 빈 맥주캔을 테이블에 거칠게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거실에 덩그러니 세워둔 채 쾅소리가 나게 안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죠. 희미한 거실 조명 아래 홀로 남겨진 저는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제 옷가지의 빗물 소리만 멍하니 듣고 서 있었습니다. 발밑에서 차갑게 번져가는 빗물 웅덩이처럼 지난 3년간 제가 부여잡고 있던 이 결혼에 대한 믿음이 완벽하게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죠. 이 남자의 머릿속에 우리라는 단어는 오직 시댁 식구들의 안위와 자신의 빳빳한 체면을 지킬 때만 발동하는 마법의 주문이었습니다. 내 가족의 피눈물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자기 가족의 핑계 앞에서는 기꺼이 남의 지갑을 여는 저 끔찍한 이기심과 가스라이팅. 제 귓가에는 아직도 응급실에서 고통에 신음하던 늙고 병든 엄마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굳게 닫힌 저 안방 문 너머로는 내일 아침 출근을 위해 코를 골며 단잠에 빠져드는 남편의 숨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죠. 저는 젖은 주먹을 너무 꽉 쥐어 제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드는 날카로운 통증을 말없이 삼켜냈습니다. 분노나 비참함 같은 감정적 사치는 이미 제 마음속에서 차갑게 말라붙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대신 제 머릿속은 한겨울의 칼바람을 정면으로 맞은 것처럼 아주 맑고 명징하게 가라앉기 시작했죠. 그래, 우량주에 묶여 있어서 단 한 푼도 뺄 수가 없다 이거지. 그 잘난 우량주가 대체 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주마. 저는 안방을 향해 쏘아보던 서늘한 시선을 천천히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젖은 구두를 조용히 벗어던지고 남편이 항상 핑계를 대며 자물쇠로 잠가두었던 그의 서재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오늘 밤 이 지독하고 구역질 나는 연극의 가장 끔찍한 민낯을
제 두 손으로 직접 벗겨내야만 했습니다. 거실의 낡은 벽시계가 새벽 3시를 알리는 둔탁한 종소리를 무겁게 토해냈습니다. 안방 문틈으로는 남편의 규칙적이고 태평한 코 고는 소리가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죠. 저는 빗물에 흠뻑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어둠 속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빗물 웅덩이를 멍하니 내려다보다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시선이 가닿은 곳은 굳게 닫혀있는 남편의 서재문이었습니다. 평소 남편이 재택근무와 주식 투자를 핑계로 제 출입을 아주 교묘하게 통제하던 공간이었죠. 저는 맨발로 소리 없이 다가가 차가운 금속 문고리를 꽉 움켜쥐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오랫동안 환기하지 않은 퀴퀴한 종이 냄새와 건조한 공기가 훅 끼쳐와 코끝을 찔렀습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스며드는 가로등 불빛에 의지해 저는 육중한 마호가니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제 목표는 단 하나, 남편이 300만 원 앞에서도 끝까지 놓지 못했던 그놈의 우량주 투자 내역이었습니다. 내 엄마의 관절 수술하는 고통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그 대단한 숫자들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했으니까요. 책상의 맨 아래쪽 서랍은 항상 남편이 작은 은색 자물쇠로 굳게 잠가두는 비밀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안방 의자에 걸려있던 남편의 회색 정장 재킷 안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이미 꺼내온 참이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으로 열쇠 구멍을 맞추자 찰칵하는 경쾌한 금속음과 함께 육중한 나무 서랍이 부드럽게 열렸습니다. 서랍 안에는 은행 로고가 찍힌 두툼한 우편물과 각종 서류철들이 빼곡하게 처박혀 있었습니다. 저는 거칠어지는 숨소리조차 새어나가지 않게 아랫입술을 꽉 깨문 채 서류철의 페이지를 하나씩 넘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남편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던 증권사 우편물이나 주식계좌 내역은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펀드 수익률 보고서도 그 잘난 우량주 매수 내역서도 단 한 장조차 발견할 수 없었죠. 대신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형광펜으로 꼼꼼하게 밑줄이 쳐진 남편의 개인 입출금 통장 내역서 묶음이었습니다. 종이를 쥔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오며 어두운 시야가 어지럽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역서에는 매달 꼬박꼬박 사랑하는 어머니 용돈이라는 이름으로 20만 원, 30만 원씩 빠져나간 기록이 선명했습니다. 어떤 달에는 100만 원이 넘는 거액이 시어머니의 임플란트 치과 치료비라는 명목으로 이체되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시누이 딸의 영어 유치원 등록금 보탬비까지 온갖 명목의 돈이 남편의 계좌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유행 지난 낡은 코트를 꿰매 입고 밤새 외주 작업을 하며 피눈물로 부었던 그 공동 통장의 돈, 그 피 같은 150만 원은 안전한 우량주에서 이자를 불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시어머니와 시댁 식구들의 풍족한 지갑 속으로 은밀하고 교묘하게 흘러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헛바람이 새어나오는 입을 간신히 두 손으로 틀어막으며 저는 서랍의 가장 깊숙한 곳을 미친 듯이 뒤적였습니다. 손톱 밑이 까질 정도로 종이 무더기를 파헤치던 그때 손끝에 빳빳하고 이질적인 종이 한 장의 감촉이 스치듯 걸려들었습니다. 2번 정갈하게 접혀있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가로등 불빛에 비춰보는 순간이었죠. 제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와 쿵 하고 차가운 방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종이의 정체는 시내 유명 여행사의 붉은색 찍인이 선명하게 찍힌 결제 영수증이었습니다. 상품명 란에는 어머님 칠순 기념 VIP 온천 럭셔리 패키지라는 글자가 아주 또렷하게 적혀 있었죠.
결제 금액란에 찍힌 500만 원이라는 숫자와 일시불 승인이라는 글자가 제 동공을 무자비하게 찌르고 들어왔습니다. 영수증 하단에 찍힌 결제 일자는 불과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제가 재개발 구역 시장통에서 밑창이 다 닳아버린 엄마의 낡은 운동화를 보며 마음 아파 몰래 눈물 훔치던 바로 그날이었죠. 순간 귓속에서 날카로운 이명이 울리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역류하는 듯한 소름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제 엄마의 부서진 연골을 깎아내는 수술비 300만 원 앞에서는 이자 손해를 운운하며 그리도 차갑게 고개를 돌렸던 남자. 그 남자는 자기 엄마의 비즈니스석 온천 여행을 위해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00만 원을 시원하게 긁어버린 겁니다. 턱관절이 제멋대로 덜덜 떨려오기 시작했고 영수증을 쥔 두 손마디는 핏기가 가시며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분노나 서러움 같은 얄팍한 감정의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환멸감과 인간에 대한 혐오가 척수를 타고 흐르며 온몸의 근육을 차갑게 얼려버리는 듯한 기분이었죠. 저는 구겨진 영수증을 다시 반듯하게 펴서 제가 엑셀로 정리해둔 비밀 장부 출력물 사이에 차곡차곡 끼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서재의 복사기를 켜서 그 모든 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한 장의 오차도 없이 복사의 증거를 남겼습니다. 오늘 밤 제가 마주한 이 완벽하고 끔찍한 물증은 내일 아침 그를 파멸시킬 가장 예리한 단두대의 칼날이 될 테니까요.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새운 다음 날 아침 창밖으로 푸르스름하고 서늘한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불도 켜지 않은 주방 식탁에 꼿꼿하게 앉아 얼음장처럼 식어버린 맹물을 기계적으로 삼키고 있었죠. 그때 거실 소파 위에 던져둔 제 휴대폰 액정이 번쩍거리며 요란한 진동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화면에는 어머님이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깜빡거리며 떠올랐습니다. 저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마신 뒤 휴대폰을 집어들고 차가운 유리 액정 위로 통화 버튼을 천천히 밀어 올렸습니다. 오늘 아침 수술실에 들어갈 안사돈의 안부를 묻기 위한 전화일지도 모른다는 알량한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상은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죠. 예, 며느라. 너 오늘 아침 일찍 친정엄마 병원 간다며? 가기 전에 내 통장으로 돈 좀 넉넉히 싸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수술을 앞둔 가족을 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경쾌했습니다. 심지어 뒤쪽으로는 아침 드라마의 요란한 배경 음악 소리까지 아주 태평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죠. 저번 주에 내 남편이 내 칠순이라고 아주 비싼 온천 여행을 척척 예약해 준 건 고맙다만 그래도 명색이 VIP 여행인데 가서 동창 친구들한테 밥 한 끼는 시원하게 사야 내 체면이 살지 않겠니? 가서 최고급 마사지도 좀 받고 특산물도 좀 사오려면 용돈이 넉넉해야 하니까 섭섭지 않게 딱 100만 원만 유체해 놓고 가거라. 시어머니의 그 뻔뻔한 요구사항이 고막을 때리는 순간 저는 숨을 들이마신 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 한마디, 제 친정엄마의 다리가 부서져서 오늘 아침 뼈를 깎는다는 걱정이나 위로는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빳빳한 체면을 위해 며느리의 지갑을 터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당연하다는 저 오만한 목소리. 저는 바짝 마른 입술을 혀로 축이며 최대한 감정을 억누른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엄마 연골이 다 부서져서 당장 3시간 뒤에 인공관절 수술 들어가시는데요. 제 갈라진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미안해하기는커녕 아주 대수롭지 않다는 듯 혀를 끌듯 차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유, 나이 먹고 늙으면 원래 다 여기저기 쑤시고 고장나고
그러는 거지 뭘 그렇게 호들갑이니. 돈 아깝다고 미련하게 굴지 말고 식당 장사는 며칠 쉬라고 하고 수술이나 잘 받으라 전해라. 아, 내 여행 용돈 100만 원 이체하는 거 깜빡하지 말고 내 남편 출근하기 전에 빨리 싸라. 뚝, 뚝, 뚝. 일방적으로 끊겨버린 전화기 너머의 단조로운 기계음이 고요한 거실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의 액정이 까맣게 꺼지는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으로 헐떡이던 일말의 미련마저 완벽하게 죽어버렸습니다. 이 인간들은 도저히 대화나 상식으로 갱생될 수 있는 부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남의 피와 살을 파먹으며 자신들의 알량한 체면만 기형적으로 불려나가는 끔찍한 기생충일 뿐이었죠. 눈물은 단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서러움도 슬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이성은 한겨울의 빙판처럼 아주 차갑고 투명하게 얼어붙어 무서운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어젯밤 서재에서 꺼내온 그 500만 원짜리 여행사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2번 정갈하게 접어 거실 테이블의 한가운데에 아주 반듯하게 올려놓았습니다. 그 옆에는 제가 3년간 이런 단위까지 집요하게 기록해 온 남편의 빼돌린 내역이 담긴 두툼한 비밀 장부 봉투도 가지런히 놓았죠. 지금껏 그들이 쳐놓은 가스라이팅이라는 거미줄을 가장 날카로운 팩트로 끊어버릴 완벽한 무기였습니다. 안방 문틈으로 부스럭거리는 이불소리와 함께 남편이 아침잠에서 깨어나는 기척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따뜻한 국을 데우고 넥타이를 골라주었을 주방의 가스레인지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식탁 의자에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단정하게 모았습니다. 핏기가 가신 서늘한 얼굴로 오직 안방 문고리가 덜컥거리며 돌아가기만을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자, 이제 네가 그토록 목숨처럼 여기던 대단한 피부치와 체면의 끔찍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어디 한번 네가 만든 그 치밀하고 완벽한 엑셀표의 숫자들이 내 목을 어떻게 조이는지 똑똑히 보여줄게. 저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진 손끝을 매만지며 이 지옥 같은 3년 연극의 화려한 피날레를 아주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야,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장모는 엄밀히 말해 남이잖아. 우리 엄만 내 피부치인데 그게 어떻게 같냐고. 남편의 그 기막힌 망언이 거실의 공기를 가르고 제 귓가에 깊숙이 박히는 순간 윙윙거리며 머리를 울리던 이명이 거짓말처럼 멈췄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으로 부들부들 떨리던 제 손끝은 오히려 아주 차갑고 차분하게 가라앉으며 완벽한 평온을 되찾고 있었죠. 핏발선 눈으로 씩씩거리는 남편을 똑바로 올려다보며 저는 소리를 지르거나 눈물을 짜내는 대신 입꼬리를 길게 끌어올려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제 기괴할 정도로 서늘하고 평온한 미소에 당황한 듯 남편의 거칠던 숨소리가 멈칫하며 그의 좁은 미간이 미세하게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던 그 빳빳한 500만 원짜리 온천 결제 영수증 옆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아주 두툼하고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를 천천히 집어들었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100번 1000번 다 맞아. 엄밀히 말해 핏줄이 섞인 피부치하고 생판 남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 끔찍한 남의 돈으로 당신의 그 대단한 피부치들 호강시켜주는 역겨운 짓거리도 여기서 완벽하게 끝내야지. 저는 쥐고 있던 그 두툼한 황갈색 서류 봉투를 남편의 넓은 가슴팍을 향해 아주 강하게 제가 낼 수 있는 힘껏 집어 던졌습니다.
퍼가는 둔탁한 파여름과 함께 묵직한 봉투가 남편의 몸에 부딪힌 뒤 거실 대리석 바닥으로 속절없이 터지며 흩뿌려졌습니다. 수십 장의 A4 용지들이 허공을 갈라 바닥에 하얀 눈송이처럼 어지럽게 떨어져 내리는 광경은 제법 속이 뻥 뚫리는 장관이었습니다. 그 종이들은 바로 지난 3년간 제가 남편의 계좌를 샅샅이 추적해 1원 단위까지 완벽하게 기록해둔 증거, 저만의 비밀 장부였으니까요. 바닥에 널브러진 서류들의 붉은색 글씨들을 멍하니 내려다보던 남편의 눈동자가 이내 갈 곳을 잃고 맹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게 대체 다 뭐야? 네가 내 허락도 없이 왜 내 개인 계좌 내역을 함부로 캐고 다녀? 당신이 번듯한 내 집 마련하겠다며 내 임신까지 미루고 매달 뜯어간 내 피 같은 돈 150만 원. 지난 3년치 다 합치니까 정확히 5,400만 원이더라. 그 돈 중에 당신 어머니 임플란트 치료비 100만 원, 시누이 딸내미 영어 유치원비 50만 원, 시아버지 제사값 200만 원. 그리고 어제 시원하게 긁어버린 그 시어머니 칠순 VIP 온천 여행 500만 원까지 아주 10원장 한 장 안 틀리고 싹 다 들어있지. 당신이 그토록 투명하고 안전하게 우량주에 투자했다며 자랑하던 그 알록달록한 가계부 엑셀표 내가 세무회계사 10년 짬밥으로 다 털어서 교차 검증해놨어. 제 입에서 5,400만 원이라는 정확한 액수와 숨겨진 진실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오자 남편의 안색은 잿빛으로 기괴하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바들바들 떨리는 두 손으로 바닥에 떨어진 엑셀 출력물 한 장을 조심스레 주워들더니 헉 하고 거친 헛바람을 연거푸 들이켰습니다. 날짜, 시간, 송금처, 금액까지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빼곡하게 정리된 그 완벽한 금융기록 앞에서 남편의 얄팍한 거짓말은 철저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야. 당신 이거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 돈을 다 우리 어머니한테만 쓴 게 아니라 나중에 내 보너스 타면 다 채워 넣으려고. 오해? 증거 인멸하려고 펀드니 우량주니 뻔뻔한 거짓말 쳐놓고 서재 책상 서랍장에 자물쇠까지 채워서 꽁꽁 잠가두기까지 했잖아. 남의 회사 장부 샅샅이 파헤쳐서 누락된 10원짜리 하나까지 기어코 찾아내 세금 때리는 게 내 평생 직업이야. 내가 명색이 회계사인데 당신 그 유치하고 허접한 이중장부에 3년 내내 눈먼 바보처럼 속아 넘어갈 줄 알았어? 제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전곡을 찌르며 몰아세우자 남편의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그가 크게 비틀거리며 소파 모서리를 위태롭게 짚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장모는 핏줄이 아니리며 당당하게 삿대질을 해대던 그 오만하고 뻔뻔한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바스러져 있었죠. 그의 넓은 이마에는 굵은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혀 턱선으로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핏기가 싹 가신 입술은 달달 떨리며 형편없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들을 어떻게든 제 눈앞에서 치워보려는 듯 허둥지둥 주워 담으며 꼴사납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저는 그 초라하고 비참한 정수리를 향해 아주 서늘하고 명확한 최후 통첩에 칼날을 자비 없이 내리꽂았습니다. 구질구질하게 주워 담을 필요 없어. 그거 다 내가 복사해둔 사본이고 완벽하게 검증된 원본 증거는 이미 오늘 새벽에 변호사 사무실 팩스로 다 넘어갔으니까. 이혼 소장하고 5,400만 원 반환 청구 그리고 3년간의 경제적 기만에 대한 징벌적 위자료 청구 소송이 오늘 자로 법원에 정식 접수될 거야.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목숨처럼 아끼고 끔찍하게 챙기던 그 알량한 회사 체면
내가 아주 완벽하고 확실하게 지켜줄게. 다음 주면 당신 회사 인사팀하고 격리부 앞으로 내가 보낸 내용 증명하고 법원 급여 가압류 통지서가 단기로 예쁘게 날아갈 거거든. 그러니까 당신 월급 동결돼서 회사에 아내 돈 훔친 놈이라고 소문 쫙 퍼지기 전에 격리팀 식구들한테 변명거리나 미리 그럴싸하게 생각해 두는 게 좋을 거야. 급여 가압류와 회사 인사팀이라는 단어가 제 입 밖으로 떨어지는 순간 남편은 마치 심장에 총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펄쩍 뛰며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그의 두 눈은 극심한 공포와 절망감으로 한껏 확장되어 당장이라도 눈동자가 쏟아질 것만 같았고 입에서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짐승 같은 앓는 소리가 새어나왔죠. 여보, 잠깐만. 안 돼. 절대 안 돼. 회사에 월급 가압류가 들어가면 나 인사고가 박살나고 직장 바닥에서 완전히 매장당해. 제발 이러지 마. 내가 어제는 장모님 수술비 일로 잠깐 미쳐서 말이 헛나온 거야. 우리 이러지 말고 식탁에 앉아서 대화로 풀자. 응? 내가 내일 당장 대출받아서 다 갚을게. 그는 체면도 버린 채 콧물까지 흘리며 다급하게 두 손을 뻗어 제 코트 옷자락을 쥐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궁창에 벌레라도 닿은 것처럼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매몰차게 쳐냈습니다. 허공을 가르며 허우적대는 남편의 비참한 손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저는 미리 현관에 빼두었던 작은 캐리어의 손잡이를 단단하게 움켜쥐었습니다. 대화는 이제 구질구질하게 거실에서 하지 말고 비싼 돈 주고 선임한 내 변호사 통해서 법정에서 정식으로 해. 난 지금 우리 엄마 무릎뼈 깎아내는 수술실 앞을 지키러 가야 해서 1분 1초가 아쉽고 이만 바쁘거든. 아, 그리고 기왕 위약금 물고 취소하기도 아까운 온천 가는 거. 너네 대단하신 피부치들끼리 비즈니스석 타고 가서 뜨끈하게 지지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 재판 준비나 잘해봐. 저는 일말의 미련 없이 몸을 휙 돌려 차가운 철제 현관문 손잡이를 거칠게 당겨 열었습니다. 등 뒤에서 여보, 제발 한 번만 내 말 좀 들어봐. 라며 바닥을 기며 처절하게 울부짖는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을 찢을 듯 울렸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쾅! 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굳게 닫힌 쇳덩어리 현관문이 남편의 그 구질구질하고 역겨운 변명을 제 인생에서 완벽하게 차단해버렸죠. 복도를 지나 아파트 단지 밖으로 당당하게 나서자 늦가을의 차갑고 청량한 아침 공기가 제 폐부 깊숙한 곳까지 시원하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지난 3년간 저의 젊음과 땀방울을 올가매고 있던 이기적인 가스라이팅의 족쇄가 아주 산산조각으로 경쾌하게 부서져 나가는 맑은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고 저는 캐리어 바퀴 소리를 아침 햇살 속에 경쾌하게 울리며 힘차게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내야 할 가장 사랑하는 내 진짜 가족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기다리고 있는 병원을 향해서 말입니다. 수술실 앞에 차가운 벤치에서 밤을 지새운 지 어느덧 석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코끝을 찌르던 매캐한 병원 소독약 냄새 대신 이제는 구수한 멸치 육수 냄새가 제 옷깃을 채우고 있었죠. 엄마의 무릎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혹독한 재활을 견뎌낸 엄마는 다시 식당으로 복귀하셨습니다. 점심 장사 준비로 분주한 식당홀에서 저는 부지런히 수저를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징징거리는 진동 소리에 휴대폰을 꺼내 액정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김 변호사님이라는 발신자 이름 아래로 짧은 메시지 하나가 도착해 있었거든요. 법원 급여 가압류 결정문, 방금 남편분 회사 인사팀과 격리부로
정식 송달 완료되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꽉 막혀 있던 명치 끝에 시원한 바람이 드나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쯤 회사 사무실 한가운데서 우편물을 받아들고 사색이 되어 있을 남편의 얼굴이 선명하게 그려졌죠. 겉으로는 고상하고 점잖은 척 온갖 허세를 부리던 그 얄팍한 가면이 회사 바닥에 나뒹굴 시간이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곧이어 제 휴대폰은 미친 듯이 발작을 일으키며 남편의 부재중 전화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액정을 매몰차게 뒤집어 버린 채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주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일주일 뒤 아주 기막히고 통쾌한 불청객이 엄마의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한창 점심 손님들로 홀이 꽉 차서 시끌벅적하던 정오 무렵이었죠. 드르륵 하고 요란하게 미닫이 문이 열리는 소리에 무심코 고개를 돌린 제 두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칼에 넥타이는 비뚤어지고 눈 밑은 시커멓게 죽어있는 초라한 몰골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명품 정장을 구겨 입고 당당하게 턱을 치켜들던 예전의 그 거만한 광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상태였죠.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두리번거리더니 홀에서 음식을 나르던 저와 딱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시선은 저를 향해 분노를 뿜어내는 대신 기괴할 정도로 절박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덜덜 떨리는 오른손에는 구깃구깃해진 서류 뭉치 하나가 위태롭게 들려 있었거든요. 남편은 흑발로 식당 안을 성큼성큼 가로질러 오더니 저를 휙 지나쳐 주방 앞에 엄마에게로 직진했습니다. 그리고는 쿵 하는 아주 둔탁한 소리를 내며 엄마의 발밑으로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장모님, 아니 어머님,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식당 안에 시끌벅적하던 대화 소리가 일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식사를 하던 손님들의 젓가락질이 멈추고 시선이 일제히 무릎 꿇은 남편에게로 쏠렸죠. 엄마는 손에 쥐고 있던 스텐 국자를 내려놓지도 않은 채 아주 차갑고 무심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셨습니다. 남편은 땀으로 범벅이 된 이마를 바닥에 조아리며 쥐고 있던 서류를 엄마의 발치로 들이밀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식당이 있는 상가 건물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이혼 소송 방어와 재산 분할을 위해 제 뒷조사를 하던 그가 기어이 장모의 진짜 정체를 알아내고 만 것이었죠. 어머님이 대출 하나 없는 이 30억짜리 상가 건물 실소유주이신 거 왜 저한테 지금까지 숨기셨습니까? 제가 그것도 모르고 어머님 식당 무시하고 몹쓸 소리 했던 거 지금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제발 소송 좀 취하하라고 제 회사 월급 가압류 좀 당장 풀어달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저희 회사 경리팀에 아내 돈 부당하게 챙겨간 소문이 쫙 퍼져서 저 지금 당장 권고사직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흉하게 갈라져 식당 안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자신이 시장통 노인네라며 그토록 벌레 보듯 경멸하던 장모가 수십억 자산가라는 기막힌 진실. 그 완벽한 팩트 앞에서 남편의 얄팍한 자본주의적 오만함은 철저하게 짓밟혀 가루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는 기름때 묻은 바닥에 납작 엎드린 채 체면 따위는 내다버리고 바짓가랑이라도 잡을 기세로 매달렸습니다. 그 초라하고 역겨운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저는 한치의 동정심조차 들지 않아 서늘한 헛웃음을 뱉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는 제 헛웃음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호탕한 분이셨습니다. 엄마는 허리에 두른 낡은 앞치마에 젖은 손을 툭툭 닦아내시더니 들고 있던 국자로 남편의 어깨를
탁 치셨습니다. 그리고는 홀에 있는 모든 손님이 똑똑히 들을 수 있도록 아주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치셨죠. 아이고, 우리 동네 똥개가 짖어도 이것보다는 듣기 좋겠다. 어디서 남의 돈 훔쳐먹던 도둑놈이 행패여. 여러분, 여기 바닥에 엎드려 질금질금 우는 이놈이 누군지 아죠? 내 딸내미 피 같은 돈 훔쳐간 놈이여. 그래놓고 지 애미 칠순이라고 비즈니스석 태워 온천 보내고 내 딸은 겨울 코트 하나 못 사입게 한 놈이라고. 내 무릎 다 부서져서 수술할 때는 돈 10원 한 장 아깝다던 놈이 이제 와서 등기 떼보고 엎드려 비는 꼴 좀 보죠. 엄마의 시원한 사이다, 폭로에 식당 안 손님들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사방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 세상에. 겉은 멀쩡하게 생겨서 지 마누라 돈을 빼돌렸대. 손님들의 웅성거림이 빗발치듯 쏟아지며 남편의 귓가를 무자비하게 때렸습니다. 남편의 얼굴은 토마토처럼 시뻘겋게 달아오르다 못해 핏줄이 터질 것처럼 흉하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죠. 그가 그토록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던 어른의 체면과 남자의 자존심이 완벽하게 발가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장모님, 제가 이렇게 싹싹 빌지 않습니까?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남편이 수치심에 부들부들 떨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애원했지만 엄마는 가차없이 그의 어깨를 밀쳐냈습니다. 그리고는 주방 한편에 놓여있던 굵은 소금 바가지를 번쩍 집어들고 남편의 발치를 향해 쫙 뿌려버리셨죠. 체면? 내깟 놈의 알량한 체면은 내 애미 온천물에 다 치장하고 놀았잖냐. 어딜 감히 체면을 찾아. 여긴 내 놈이 그토록 더럽다고 무시하던 냄새나는 시장통 식당이니까 내 잘난 체면 구겨지기 전에 썩 꺼져. 당장 내 건물에서 안 나가면 영업 방해로 경찰 부르고 소금 통째로 엎어버릴 테니까 썩 못 나가. 엄마의 불호령과 함께 하얀 굵은 소금 알갱이들이 남편의 구두 위로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혼비백산하여 자리에서 튕겨나듯 일어나더니 두 팔로 얼굴을 가린 채 허둥지둥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는 식당 손님들의 경멸 어린 시선과 손가락질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헐레벌떡 미닫이 문을 향해 도망쳤습니다. 문지방에 발이 걸려 하마터면 우스꽝스럽게 엎어질 뻔한 그는 쥐구멍이라도 찾듯 밖으로 내빼버렸죠. 남편이 도망치듯 사라진 텅 빈 유리문 너머를 응시하며 저는 오랫동안 묵어있던 흉통이 씻은 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속이 다 뻥 뚫리네. 자자, 점심시간에 몹쓸 놈 때문에 손님들 놀라게 해서 미안해요. 오늘 점심은 내가 사이다 한 병씩 다 서비스로 쫙 돌릴 테니 눈치 보지 말고 맘껏들 드쇼. 엄마의 호탕한 외침과 함께 식당 안은 금세 경쾌한 웃음소리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남편의 그 찌질하고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주방에 놓인 차가운 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시원하게 넘어가는 그 투명한 물살이 제 인생에서 가장 완벽하고 짜릿한 축배처럼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정법원의 묵직하고 차가운 철문을 밀고 나오자 눈이 시리도록 푸른 가을 하늘이 드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이혼 판결문과 5,400만 원의 반환, 그리고 위자료 지급 명령서가 단단히 쥐어져 있었죠. 서류의 빳빳한 모서리를 엄지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내리자 지난 1년간의 치열했던 법정 공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3년간 1원 단위까지 추적해낸 비밀 장부와 복사본 영수증 앞에서는 그 어떤 구질구질한 거짓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변호사를 사서 제기했던 모든 억지 주장은 완벽한 금융 기록의 팩트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부서져 내렸죠. 법원의 차가운 대리석 계단 아래에는 등을 잔뜩 구부린 채 초조하게 땅바닥을 걷어차고 있는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명품 정장을 구겨 입고 제게 턱을 치켜들던 과거에 당당했던 영업과장의 모습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법원의 급여 가압류 통지서가 직장으로 송달된 직후 그는 회사에서 찍혀 사실상 권고사직을 당해 쫓겨났거든요. 대출 이자를 막지 못해 신혼집 전세금마저 토해내고 지금은 변두리의 빚도 잘 안 드는 비좁은 원룸으로 밀려난 상태였습니다. 그의 뻔뻔했던 시어머니 역시 아들의 이혼과 처절한 몰락이라는 현실 앞에서 수치심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잠적해버렸죠. 계단을 내려오는 제 구두 발소리를 듣자 남편이 헐레벌떡 뛰어와 제 앞을 촌스럽게 가로막았습니다. 가까이서 마주한 그의 얼굴은 면도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거뭇거뭇했고 시뻘겋게 충혈된 눈은 초점을 잃고 흔들렸습니다. 여보, 아니 제발 한 번만,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나 좀 살려주면 안 돼? 나 위자료랑 그 돈들 당장 갚을 능력이 안 돼. 내 통장 가압류된 것만 좀 제발 풀어줘. 응? 나 지금 보증금 500짜리 곰팡이 핀 냄새나는 원룸에서 매일 컵라면만 먹으면서 버티고 있단 말이야. 비참하게 갈라진 쇳소리로 애원하는 남편의 입술은 바짝 말라 허옇게 각질이 흉하게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제 코트 소매를 잡으려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왔지만 저는 아주 가볍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그 불결한 손을 피했습니다. 마치 길가에 버려진 오물을 피해 가듯 아주 건조하고 서늘한 시선으로 그의 초라한 정수리를 꽂아내렸죠. 곰팡이 핀 원룸에서 컵라면 먹는 게 억울해? 우리 엄마는 무릎이 부서져서 철심 박을 때 병원비가 없어서 피눈물을 흘렸어. 내 잘난 어머니 온천 보낼 때 일시불로 시원하게 긁던 그 알량한 자존심으로 어디 한번 끝까지 잘 버텨봐. 위자료랑 반환금 단 10원이라도 기한 내에 안 들어오면 내 원룸 보증금까지 싹 다 압류 걸어서 길바닥에 나앉게 해줄 테니까. 제가 한치의 흔들림 없는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선고를 내리자 남편의 다리가 푹 꺾이며 그대로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허공을 향해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짐승처럼 오열하는 남편의 등 뒤로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법원 정문을 빠져나왔습니다. 제 등 뒤로 따뜻하게 쏟아지는 눈부신 가을 햇살이 제 발걸음을 깃털처럼 가볍고 경쾌하게 밀어주고 있었죠. 그로부터 다시 반년의 시간이 흐른 어느 화창한 봄날의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통유리 창으로 눈부신 햇살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새하얀 사무실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바로 제 친정엄마 소유의 대출 하나 없는 30억짜리 상가 건물 2층에 드디어 제 번듯한 공간을 마련한 날이었죠. 새로 맞춘 최고급 원목 책상을 쓰다듬는 제 손끝으로 짙고 묵직한 나무 향기가 기분 좋게 스며들었습니다. 입구에 걸린 금빛 현판에는 지혜 세무회계 사무소라는 제 비즈니스의 이름이 반짝반짝 찬란한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그늘 아래서 매달 150만 원을 착취당하며 숨죽여 살던 밤샘 외주 작업자는 이제 세상에 없었습니다. 저는 저만의 이름을 걸고 당당하게 제 실력으로 일어서는 어엿한 대표가 되어 사무실을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그때 사무실 유리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함께 아주 익숙하고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대표님. 개업 첫날인데 아침밥은 든든하게 챙겨 먹고 출근했는가? 깔끔하게 다려진 연분홍색 카디건을 입은 친정엄마가 갓 쪄낸 시루떡 한 접시를 들고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셨습니다.
성공적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독한 재활 덕분에 엄마의 걸음걸이는 예전처럼 꼿꼿하고 당당해져 있었습니다. 기름때 묻은 낡은 앞치마를 시원하게 던져버리고 이제는 건물의 실소유주로서 여유롭게 노후를 즐기시는 제 든든한 방패였죠. 엄마, 무릎도 완전치 않은데 뭐하러 떡을 들고 2층 계단까지 올라왔어. 내가 밑으로 내려가서 먹으면 되는데. 무슨 소리여? 우리 딸내미 이름 떡하니 박힌 번듯한 사무실인데 엄마가 첫 발도장 꾹 찍어줘야 복이 왕창 들어오지. 엄마는 제 두 손에 따뜻한 시루떡 접시를 쥐어주시며 눈가에 깊게 팬주름이 안 보이도록 호탕하게 웃으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손을 꼭 맞잡아 보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했던 그 손은 이제 제법 부드럽고 따뜻한 온기를 되찾아 있었죠. 그나저나 엄마, 짐은 다 쌌지? 내일 모레 공항 갈 때 입을 옷은 캐리어에 미리 잘 꺼내놨어? 아유, 그럼. 네가 사준 그 비싼 실크 스카프 곱게 다려서 캐리어 맨 위에 최고로 귀하게 모셔놨다. 내 평생 비행기도 타보고 아주 출세했지. 그리고 며칠 뒤 우리는 인천국제공항의 아주 조용하고 쾌적한 프리미엄 라운지의 푹신한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넓은 통유리창 너머로 거대한 비행기들이 햇살을 받으며 활주로를 매끄럽게 미끄러지는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제 앞에는 갓 내린 향긋한 아메리카노 한 잔과 달콤한 조각 케이크가 우아한 접시에 예쁘게 담겨 있습니다. 맞은편에 앉은 엄마는 제가 사들인 선글라스를 머리 위로 올려 쓴 채 소녀처럼 들뜬 표정으로 면세점 책자를 뒤적이고 계시죠. 제 손에 들린 빳빳하고 매끄러운 두 장의 비행기 탑승권 위를 엄지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내려 보았습니다. 선명한 푸른색 잉크로 비즈니스 클래스라는 글자가 아주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피눈물을 훔쳐 자기 엄마의 알량한 체면을 세워주려 했던 그 구역질 나는 비즈니스석 온천 여행. 이제 저는 그 누구의 부당한 희생도 없이 오롯이 제 땀방울로 번 정당한 돈으로 내 진짜 가족을 최고급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돈은 남들에게 가벼운 허세를 부리기 위해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엄마의 그 날카로운 가르침. 진짜 돈이란 조용히 숨죽이고 있다가 내 목숨줄이 위험할 때 팍 꺼내어 상황을 베어버리는 가장 예리한 무기라는 사실을 말이죠.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겁고 지독한 족쇄를 끊어내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온전한 저만의 맑은 하늘을 비행할 자격을 얻었습니다. 우리 딸 커피 다 마셨으면 슬슬 탑승하러 가볼까? 엄마 심장이 쿵쾅거려서 촌스럽게 가만히 못 앉아 있겠네. 엄마의 경쾌한 재촉에 저는 가볍게 미소 지으며 라운지 자리에서 우아하게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 모녀의 눈부신 두 번째 인생을 향해 가장 찬란하고 자유로운 첫발을 내디딜 시간입니다. 여러분, 제 속 시원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희생만 했던 지난날을 털어내고 이제야 온전한 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부당한 일 앞에서는 늘 당당하게 스스로를 지켜내시길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